때가 3년 전이었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이었고요. 저는 현재 20 후반대에 접어들었고 네. 사회복지 관련 일에 일찍부터 종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공무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 사회복지 중에서도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재단들이 있고 저는 그중에 중독 관련해서 속한 곳에 있습니다. 이 일을 업으로 삼았고 삶으로 삼았기에 직업의식 자체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여기까지는 이야기해도 제가 사생활 노출이 안 되니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환우분들은 알코올 및 약 중독에 관련된 환자분들이십니다. 오호,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또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담사로서 한창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었을 때 이야기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저희 가정사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을 앓으셨어요. 대장암을 앓으셨는데 그때 당시가 겨울이었고 겨울 딱 이렇게 돌입하는데 아버지께서 대장암 2기 말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고 엎친덕친격으로 사업도 망하면서 굉장히 집안 자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시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를 갔었어요. 정말 가진 돈이 없어서 당시 지역까지는 밝힐게요. 경기도 시흥에 갔어요. 시흥이 지금은 막 발전되어서 여러 가지 네. 신도시 들어오고 그러지만은 당시에는 정말로 시골 동네였어요. 그 예전에는, 그죠? 예, 예전에는 정말 논이랑 밭밖에 없었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사셨던 그 집은 논이랑 밭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 흔한 편의점 하나 10분 걸어가면 나오는 거리고 그래서 밤이 되면 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앞쯤에는 막 어둠의 세계에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시고 하여튼 그런 집에 처음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도 없어서 그냥 몇 안 되는 살림을 박스에 이렇게 옮기고 4층 빌라였어요. 굉장히 허름한 빌라요. 옆방 공실이었고 저희가 401호에 들어간 거예요. 401호, 402호 이렇게 있었고 밑층은 301호, 302호 이렇게 그러니까 한 층에 두 가구밖에 없는 4층 빌라의 맨 위층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부모님이 지내실 안방이랑 저랑 동생이 지낼 옆방 그리고 화장실밖에 없는 낡은 18평?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좁았습니다. 화장실까지 합쳐서 18평이었으니까요. 이삿짐을 옮기다 보니까 한 층 옮기고 쉬고 한 층 옮기고 쉬고 그렇게 해서 체력이 다 소진이 돼서 가족들은 널브러져 있는데 저 혼자서 어느 정도 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안방에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하는데 벽지도 많이 까이고 문틀도 많이 까이고 내가 봤을 때도 좋은 집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주인이 계약을 할 당시에 굉장히 후다닥 해버리셨어요. 저희는 싼 매물이니까 그냥 급처한다는 얘기에 듣고 돈 없으니까 지금 가진 것도 다 경매에 내몰리고 그 직전이니까 그 집을 선택을 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저희 집의 처지를 딱 이렇게 실감을 하면서 아버지도 아프시고 난 한창 사회복지 이 길이 맞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안방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이 그때 콱 닫혔거든요. 누가 닫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외풍이 잘 들어오는 집이라 바람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남은 짐을 옮기다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여간에 문이 닫혀서 하고 나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거 잠금 장치 있나? 아니면 저는 이제 저랑 5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밖에서 잠갔나? 모르고 잠가버렸나? 해서 가족을 불렀거든요. 열어줘, 잠겼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것도 뭐 너는 이렇게 일하느라 바쁘고 뭐 한데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문을 딱 열려고 하시는데 야 밖에서도 안 열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덜컥덜컥 하는데
그래서 딱 문을 보니까 문 안쪽에 잠금 장치 누르는 게 제 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쪽에서만 잠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문은 열려 있거든요. 그거 누르는 것밖에 없고 그것도 안 눌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해봐라 다시. 알았어. 그래서 다시 눌렀다 빼고 돌려봐도 문이 안 열리니까 엄마 여는 구멍 없어요? 열쇠 넣고 돌려봐요. 열쇠. 그랬는데 열쇠 넣는 구멍이 있는데 그 자체가 막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열쇠 넣는 구멍 흉내만 내는 것 같아. 잠금이 안에서만 되는 것 같은데 너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지쳤다는 느낌이 컸어요. 예.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로 없는 빌라로 짐 옮기고 이사시센터 부를 돈도 없어서 몇 층 옮기고 다시 몇 층 옮기고 체력은 바닥이지 너무 짜증이 나서 문고리를 신경질적으로 제가 막 덜컥덜컥 하면서 이게 왜 안 열리는 문까지 짜증나게 하고 내가 잠근 게 아니라니까 하는데 갑자기 띵 하더니 눈앞이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나면 눈앞이 무슨 노이즈 끼는 것처럼 화면에 찡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 현기증 같이. 이번엔 네네 맞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 눈앞에 노이즈가 찡 하고 끼더니 그냥 제가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쿵 하면서 제가 문에 부딪혔나 어쩌나 했는데 그 충격으로 문이 열린 것도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폭 들어오시면서 세상에 이쌤아 그러면서 저를 딱 이렇게 세우시는데 눈앞이 흐려지는데 제가 그 상태에서 서러움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읍소를 하면서 왜 그랬어? 왜? 나를 왜 여기 가뒀냐고. 나를 왜 여기 가뒀어?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네. 동화되는 느낌을 느끼기도 해요. 오. 흔히 막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술 마셨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가출을 하고 하면 그 환자분의 상태에 동화되어서 진짜 이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나 같아도 술 마셨겠다. 그런 느낌. 근데 그 감정이 내 거는 아닌 거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느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이 저한테 느껴졌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고 서럽고 화나고 정말 화났어요. 정말 증오라고 해야 되나. 외롭고 힘들고 강렬한 원망. 그러다가 끝이는 너무 화나다가 그게 순식간에 싹 하고 사그라들면서 죽이고 싶다는 사고가 눈에서 살짝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니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어머니를 평소에 원망하거나 어머니가 저한테 못해주신 부분이 전혀 없었고 저희 모녀는 사이가 항상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죽이고 싶다는 느낌이 살짝 마음속에서 눈에 치켜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일을 하면서 학문적으로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청소년 친구들을 상담을 할 때 뭐 이렇게 남을 해하고 싶어요. 이런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성인분들 이렇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감정은 과연 어떤 감정일까?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감정은.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까지 파고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느낌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걸 제가 그때 순간에 딱 느껴본 바로는 정말 그냥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사람 안 죽이면은 내가 못 산다. 그리고 죽여가지고 잡힌다고 해도 내가 이것보다는 더 낫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쉽게 그 다음부터는 죽일까? 죽여버릴까? 뒤처리나 뒷수습이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경찰에 붙잡힐 거야? 근데 뭐 어떻게 말하면은 정당방위라고 받아줄지도 모르고 이런 정말 그 무미건조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확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은 제가 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냥 밀치고는 스스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느꼈고 최근에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제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일을 하고 일이 끝나서도 이제 알바를 하러 가고 어떻게든 집안에 돈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상담까지 하다가 보니 너무 우리 환우분들의 감정에 서글픈 마음에 동화가 된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내가 지금 착각
착각을 한 거다. 어, 나 이거 정신과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날 밤은 어머니 곁에도 안 갔어요. 어머니한테 가면은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동생도 너 엄마랑 같이 자라고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라고 하고 저 혼자 틀어박혀서 밤이 지새운 다음에 출근을 미루고 정신과를 찾았거든요. 원래 사회복지 관련 계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매번 정신상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기를 어.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환우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환우들에게 감정을 동화시키는 경우가 많으신 상담자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 우울감이 전이되기도 해요. 제가 돌비님께 막 이렇게 저 이래서 우울하고 저래서 우울하고 이러면 돌비님도 이 사람이랑 계속 있으면은 나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받으실 때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들을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은 너무 그 환자분들의 사고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정말 사고가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때문에 일단은 저희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재단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성격 유형 검사부터 시작해서 두뇌 정기 자극 할 수 있는 수면 다운 검사 대학병원 거기까지 해서 며칠간 휴가를 내고 그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신과에서는 그 모든 검사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제 돌발 행동에 대해서도 그래서 스트레스 환우분들의 상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몸이 지친 극한의 상황에서 그게 네. 폭발한 게 아닐지 딱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별거 아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하고 가족들한테 이래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네. 정신과를 이렇게 며칠간 휴가 내고 갔던 거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드렸고 이제 아빠도 끝을 바라보고 있고 너도 그런데 오죽하겠냐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다. 그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하고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네. 직장으로 복귀한 날에 출근 시간 때부터 퇴근 시간 때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상담도 잘 풀리고 오늘은 주어지는 그런 서류도 별로 없고 서류 처리할 것도 별로 없고 제 밑에 후배들도 잘 해주고 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게다가 정시 퇴근 흔하지 않은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원래는 돈을 아끼려고 버스를 탔었는데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안 타던 택시까지 탄 거예요. 예. 근데 택시를 타고 딱 집에 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았는데 여보세요 엄마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항의가 왔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뛰어다닌다고 아주 콩콩대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려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이사 와서 신나나 보다 하고 몇십 분 몇 시간 참았는데 아니 하루 종일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니 무슨 멍멍이를 키우냐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올라와서 문을 두들기셔가지고 그러셨대요 밑에 집분이. 근데 제 동생은 그날 집에 없었거든요. 얘는 그리고 저랑 5살 차이가 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걔가 20대 초반. 20대 초반이 신나서 집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머니는 아버지 다치기 딱 1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시다가 자전거가 보도블럭 튀어나온 곳에 걸려서 고혈관이 부서지셨고 인공뼈랑 철근을 박을 정도로 큰 수술을 하셨어요.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해요. 다리를 질질 끌고 걸으세요. 지금까지도. 게다가 저희 집에 개랑 고양이도 한 마리도 없어요. 안 키웠어요. 네. 조그만 앵무새가 하나 있어요. 앵무새는 정말 한 날아다니는데. 손에 들어오는 그런 앵무새. 몸무게 50g 넘으면 살쪘다고 판단되는 그런 종인 앵무새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병원에 계시고 간병인이 계속 보고 있고요. 누가 쿵쿵거렸다는 거야? 엄마 누가 쿵쿵거렸다는 거야? 우리 집에 쿵쿵거릴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여간에 그렇게 항의하는데 집안이랑 내 목발 보더니 좀 놀라긴 하더라 아줌마가. 그래서 엄마 요즘 층간소음이 꼭 아랫집 윗집 이렇게 되지 않더라. 옆집에서 울리는 거를 착각하기도 한다. 잘은 모르지만 옆집에서나 누가 뛰었나 보지.
잘 해결됐어?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다. 얼른 와라. 그러면서 지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기사님 집안에 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빨리 좀 가주시라고 더 얹어드릴 테니까 빨리 좀 가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럴 정도로 저희 모녀 사이가 좋았어요. 이 부분은 그러네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시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 도착을 했더니 예상외로 어머니도 좀 안정되셨고 평화로운 분위기여서 조용히 늦은 저녁을 어머니랑 오랜만에 같이 먹고 잠에 들었어요. 동생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왔어요. 친구랑 같이 운동한다고. 군대 가는데 목표가 특전사래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예. 통보를 했고요. 어머니는 잘 시간이 되어서 안방. 저는 이제 끝방에서 자는데 그날 꿈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제가 이 꿈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절벽에 떨어져 있는데 호랑이 4마리가 정말 호랑이 얼굴이 그렇게 끔찍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다큐멘터리에서 봐도 호랑이는 멋있고 무속신앙에 나오는 호랑이만 봐도 되게 위험 있게 그려지고 근데 그 꿈에서는 정말 끔찍한 얼굴을 한 호랑이 4마리가 나와서 제 몸을 하나하나 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예, 사지를 뜯어먹었어요. 예. 제가 그게 꿈인 걸 알면서도 꿈에서 통증을 느껴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할 법한 얘기이기도 한데 누가 아픈 것 같으면서도 안 아픈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깨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를 그 위에서 절벽 위에서 단발머리를 하신 이 학생 나이대가 좀 앳돼 보였어요. 얘가 딱 네. 봐도 학생인데 그냥 무서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씩 웃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제가 꿈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빌 정도로 너무 공포에 질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평소 살기 싫다는 입버릇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만 하면 에휴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어, 그치? 아이 살기 싫어. 이런 입버릇이 있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꿈이란 걸 알게 되었어도 울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빌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단발머리 아이, 여자, 소녀가 딱 맡겼어요. 그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를 딱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제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서 꿈에서 딱 깬 거예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온몸은 흠뻑 젖어가지고는 여기서 자면은 그 꿈을 더 이어서 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옆에 누웠는데 차마 장기운을 못 이긴 거예요, 제가. 지금 자고 있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어머니 아픈 건 둘째치고 너무 무서워서 깨워보려고 했는데 몸이 몽롱하고 정신도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 기대듯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렸는데 제가 어머니 옆에 눕고 제 옆에 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제가 누웠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를 사락사락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따스함을 느꼈어요. 어떤 손이 막 쓰다듬으면서 사락사락 이렇게 넘겨주고 잠이 반쯤 든 상태로 예. 정면을 보고 누운 다음에 손으로 그냥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손을 살짝 포기드려고요. 그래서 손을 딱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손만 잡아봐도 알겠더라고요. 손이 매끈하고 조그맣고 약간 어른이 된 투박한 내 손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 이거는 남자 손은 아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딱 깨우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계속 뭐 하면서 일어났는데 손에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채로 옆을 살짝 보니까 정말 꿈결에 뇌가 잠에서 덜 깬 건지 약간 그 단발머리 친구 모습이 살짝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근데 제가 일어난 뒤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깨우신 거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잡고 잤대요, 손을. 어머니 손을 잡고 자면서 평소 제 악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듯이 꽉 이렇게 움켜잡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살려줘, 살려줘, 엄마 나 지금 속고 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속고 있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네가 일단은 악몽을 꾸는 건 분명해 보이니까 내가 너를 깨웠다. 무슨 뭐 꿈 내용이 안 좋았냐? 뭐 아빠가 잘못되는 꿈 꿨어? 네, 엄마가 아빠 때문에 한참 불안할 때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면서 일어났는데 따스하고 편안하고 이게 무슨 또 엄마를 딱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이제 그때 제 모습은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그냥 산발이 된 상태에서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뒤를 정말 사람이 질겁한 눈이 있잖아요. 오, 뭐야. 공포에 찬 눈으로 딱 뒤를 쳐다보시더니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거의 끌어당기듯이 품을 탁 이렇게 안더니 못 뛰어가! 안 돼! 못 줘! 안 돼! 그러면서 악을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빠 왜 그래? 아니 정신 좀 차려보라고. 왜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는데 저를 갑자기 껴안고는 그 다친 다리로 질질 끌면서 중간에 몇 번이나 저를 들고 가면서 저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저도 걸을 의지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면 내가 딱 일어서가지고 엄마를 잡고 뭔 일이냐고 붙들고 말해야 맞는 건데 근데 저를 잡은 손은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집 밖에 던져놓은 거예요. 던져놓고 문을 탁 닫아버리고 막 숨을 몰아쉬면서 우유를 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또 그 와중에 집안에 혼자 남은 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래서 엄마 일단은 구구도 꺼내자. 일단 꺼내오자. 지금 뭔 일인지 내가 지금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엄마가 들어가려는 저를 딱 막으면서 동생한테 연락하고 구구 꺼내와야 된다. 와. 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아니 지금 꺼내와야 된다. 지금 나를 꺼내왔으면 구구도 꺼내와야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던 거예요. 저는 그렇지. 정말로. 예. 근데 어머니 손에 뿌리치려고 하는데 다리를 저시면서도 사람이 시금단난 손으로 제 얼굴을 밀치고 저보다 힘이 없는 50대 여인의 손인데도 제 얼굴에 막 밀쳐지고 그럼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러고는 이제 그 집 비밀번호를 부들부들 떠시는 손으로 하나 이렇게 누르면서 띠로리 문이 열렸습니다 하니까 천천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를 자기 뒤에 팍 숨기고는. 예. 그래서 그 방 가까이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 거기 딱 붙어 있어 한 다음에 그냥 자기가 다리를 저시니까 차라리 딱 엎어지셔가지고는 세 장 그거 조그매요 진짜로. 그 세 장만 낚아채듯이 해가지고는 그걸 들고 다시 그 다친 다리로 가자고. 그래서 도축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는 집안이 그 순간까지도 너무너무 따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구구를 데리고 나오는 와중에 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머니는 무조건 미층 아주머니한테 내려가서 재워달라고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새벽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재워달라는 기함을 펼쳤는데 어머니 얼굴이 워낙 사색이니까 이분도 놀라가지고 일단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일이냐? 뭐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고 저는 뭔 일인지 모르고 네. 새는 이제 겁먹어가지고 구석에 자기 침대에 쪼그려 숨어있고 어머니는 식은땀에 젖어가지고 숨만 몰아쉬고 예. 그래서 연락을 뒤늦게 받은 동생 놈도 왔어요.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저희 가족이 기독교예요. 이유가 예.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위암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당시 이용하던 무당이 아버지한테 굿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위암이. 돈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부었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귀신은 없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뿐이다. 네. 그런 아버지 사상을 따라서 기독교였던 어머니가 그날 밤에 사색이 돼가지고 외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외할머니가 아시는 무당집으로 갔어요. 아버지한테 뭐 알려지든 말든 상관없다고. 엄마 아빠가. 이거 아빠가 알게 되면은 아빠 병세만 더 깊어진다. 아빠 충격받는다. 엄마 이게 말이나 돼. 외할머니가 전남에 사세요. 우리끼리만 내려가면 지금 차 태워줄 사람도 없고 차를 태워준다고 하더라도 8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내려갈 건데 아빠가 무당집 간 거 알면은 기함을 하고 지금 무당집에 가야 될 게 아니고 우리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 정신병원. 정신과에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엄마 지금 진료 받아야 돼. 엄마 딸이 지금 그쪽에서 일하잖아. 엄마 내 말 들어.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속고 있는 거야. 호. 내 딸이 속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 너 말하지 마.
그러고는 이제 그대로 외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무당집에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예. 현대의학의 최정점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사시고 간호사시고 간호조무사시고 그리고 저희 재단도 약간 꼽사리로 그 즈음에 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중독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배우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보이는 증세가 불안 증세 및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일단은 입원을 시켜야 된다. 지금 가세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엄마마저 이러면 안 된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내 논리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자세하게는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자기를 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신 다음에 제가 못 들어오게 그 방 안에서 통화를 하셨어요. 네. 그 새벽에 가까이 살고 있는 삼촌이 달려온 거예요. 뭐라고 통화를 했길래 삼촌이 달려오냐고. 근데 엄마가 쟤 잡아가지고 앞좌석에 태우고 제 안전벨트를 맺히고 그러니까 누나 다리도 안 좋은데 아니 쟤를 네 옆에 태우고 제가 조수석에서 문 열 수 있냐? 문 열고 뛰어내릴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진정하라고 나 그런 일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봐야 돼 삼촌이 그래서 알았다. 딱 그러고 이제 저희가 외할머니가 오래 알고 지내신다는 그 무당집으로 갔지요. 드디어 간다.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말없이 차만 운전한 것 같아요.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릴 법도 한데 화장실 가는 것도 엄마가 막으셨어요. 예. 너 내리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때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지가 않다, 지금. 지금 저렇게 공황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오래 방치해두면은 119를 불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가뜩이나 다리도 수술을 하셔가지고 투여받으실 수 있는 약물도 제한이 있으신 분인데 이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래서 어떻게든 휴게소에서 저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내리려고 하는데 목마르다고 해도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계속 운전하라고. 앞길에 차도 대지 말라고. 그래서 삼촌이 그러면은 누나 좀 이상하다 이럴 법도 한데 알았다고. 삼촌까지 왜 그러냐고 진짜로. 무시하냐고 왜 그러냐고 서러워서 막 오는데 지금 내가 보이는 행동이 미친처럼 보이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울고 이렇게 꿋꿋이 서가지고 백미러로 계속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눈을 벌벌 떨면서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동생은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고 그래서 너도 내가 이상해 보이냐? 동생한테 그러니까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표정이 굳어진 상태로 탁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너희 한심한 이걸로밖에 안 느껴졌어요. 이 가족들이 지금 다 합심해가지고 나를 몰아간다. 엄청난 피해의식이었죠. 나중에 전말을 알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든 끝내고 나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지금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때 휴대폰을 꺼내면 쉽사리 휴대폰을 뺏길 수도 있다. 그런 계산까지 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렇게 6시간을 달려가지고 무당집에 딱 들어갔어요. 새벽에 운전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햇볕이 화창하게 비치는 오후였는데 무당집이라 그래서 뭐 막 신산도 그려져 있고 신당 화려하고 막 이런 거를 상상을 했어요. 돌비님 라디오 보면 알지만 일러스트 나오는 신당들 보면 되게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당들이 막. 근데 이분은 그냥 1층 가옥, 그것도 비싼 부자들이 사는 집 말고 평범한 가옥집에서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3명이 그냥 엄마, 동생, 저 이렇게 앉고 삼촌은 이제 밖에서 문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게 또 나가서 신고하기는 글렀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쌤입니다. 그랬더니 이쌤 먼저 얘기해보세요. 다른 가족분들 말고 이쌤 먼저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제 말을 먼저 들으시면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이쌤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쌤 먼저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열변에 토했지요. 이 모든 일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존재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난해진 집안에 대한 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패닉에 처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에 와서 패닉이 왔고 그렇죠. 무속신앙으로 해결하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선생님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 얘기해보세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걸?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문이 잠긴 날이랑 제 뒤를 보신 날 그 두 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 첫날 이제 문이 잠긴 날 정말 열쇠 구멍도 없고 안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했던 터라 엄마는 짐을 옮기시면서 확인을 하셨대요. 네. 잠금 장치가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안에서만 잠금이 되는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치나 싶어서 화가 엄청나게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잡으면 돌리면 열어지는 구조인 것도 알고 있었대요. 문고리를 잡고 장난하지 말라고 딱 돌리려는데 문고리랑 방문이 좀 차갑더니 찬 바람이 훅 에워싸는 느낌? 그래서 겨울이라 외풍이 드는구나. 4층이라서 여기에 있으면 애 얼어 죽겠다. 지금 갇힌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싶어서 문고리를 돌리셨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띵동 하고 울리더래요. 저는 초인종이 울린 기억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막 무당 아주머니한테 뭔 초인종이 울렸냐고 나랑 계속 문 안 열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어머니 계속 얘기하세요. 이쌤 말대로 어머님이 미치신 거면 어머니 얘기도 들어봐야죠. 지금 상태를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어머니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인터폰을 일단 누구세요? 했는데 인터폰이 낡은 폰이라서 밖에 화면은 찌직거리면서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밖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문 안 열려요?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얘기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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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밑에 층이세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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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머릿속에도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이 인터폰 안 된다고 미리 언제 줬는데 전화를 했겠지. 딱 그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잘 됐네 들어갈게요 그러더래요. 예. 그 말이랑 방 함께 방 안에서 쿵 소리가 나고 문이 퍽 하고 열렸대요. 그 뒤에 쓰러진 제가 거품을 물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으면서 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발작을 한 게 저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입에 손가락에 넣어서 기도를 확보를 하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갑자기 손으로 핸드폰 잡은 손에 딱 잡아채더니 나를 왜 여기 가뒀냐고 소리치면서 어머니를 덮쳤는데 눈동자가 완전히 맛이 간 게 내 딸이 아닌 것 같아요. 와. 그 뒤에 자기가 생각해보면은 그 뒤에 그냥 안심하고 지내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지금 와보니까. 발소리일 때 그거를 절절하게 겪으셨대요. 그때 그 일을 내가 그냥 지나치고 온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본인은 전혀 못 들었는데 밑에 집에서 발소리 들린다고 항의가 오니까 지금까지는 진짜로 층간소음이 옆집으로도 발생을 하나? 하다가 우리 집 옆실은 공실인데? 안 나갔는데? 그 생각에 소름이 돋으셨지만 이날 간병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러니까 무당분이 간병인이 전화 내용을 뭘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기억하시기에는 쓸데없는 내용이었다고 답을 하셨어요. 뭐 그냥 잘 지내시냐, 편의점에서 뭐 사려고 한다, 아저씨가 요즘 음료수를 좋아하셔가지고 자주 드신다. 그러니까 다시 네, 계속 얘기해보세요,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는 보면서 계속 화가 나고 있고,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고,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119에. 하여튼 제가 그날 끔찍한 꿈을 꾸고, 그 호랑이 꿈을 꾸고 옆으로 왔을 때 어머니는 대신 반가우셨다고 해요.
돈 아낀다고 보일러도 최소한으로 틀 정도로 절약하고 살던 저희에 추위가 더 혼자 있으니까 많이 느껴졌었는데 제가 옆에 오니까 따스하고 반가우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엄마 살려줘 나 속고 있어 그 헛소리를 처음에는 정말 조그맣게 속고 있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막 하다가 가면 갈수록 살려달라는 듯이 애절하게 크게 엄마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속고 있어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셔서 저를 깨웠는데 일어나서 제 눈동자를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딱 살피셨다고 했어요. 그때 눈동자가 기억이 나더래요. 완전히 맛이 갔던 내 딸이 아닌 그 눈동자. 근데 다행히 평소 제 딸의 눈망울이 맞았다고 그랬고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다가 보는데 제 어깨 옆에 인간 형체 모습이 싹 보이는데 머리가 짧은 단발머리 여자 모습 제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인형만 보였대요. 근데 어머니도 이게 내가 헛거해봤나 아니면 귀신을 봤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그게 그 아지랑이 같은 게 제 손에 살포시 내려앉듯이 이렇게 제 손을 싹 잡는 것처럼 내려왔는데 그 형체가 순간 웃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얘를 데려가려나 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뭔지는 몰라도 얘를 데려가려나 보다. 근데 그 웃는 순간에 제가 가까진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 뇌리를 스쳐갔다고 해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이거나 계단에서 출근한다고 했다가 구두굽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거나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화장실 변기가 깨져서 막 입에서 저번처럼 똑같이 거품을 보글보글 발작을 해서 있으마 그랬는데 그 상상들이 싹 지나가니까 머릿속으로 느낌이 뭐가 좋아? 그런 느낌이 딱 들더래요. 헐. 어떻게든 이 한 가지 방법으로는 죽겠구나. 얘가 지금 내 머리에 스쳐간 어느 방법으로든 뭐 차에 치여서 죽던 구두굽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죽던 뭐 어떻게 죽던 간에 얘는 죽겠구나. 와, 그 여자가 그래서 그랬다는 저를 거죠? 살리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낸 거고 사실 앵무새를 다시 데리고 나올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하셨어요. 예. 앵무새를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이 앵무새 부부는 저희와 이미 8년을 넘게 함께한 반려조였고 가족이에요. 그쯤 되면 이제 가족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뭐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엄마한테 덤벼들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동생한테 전화를 수차례 걸었대요. 근데 동생이 이제 옆에서 얘기하려는 전화가 왔다가 받으려면 끊어지고 전화하나? 아니면 중고폰이라 폰이 문제가 있나? 그래서 얘가 수십 통의 전화가 그렇게 걸려왔다 끊어지기를 반복을 하니까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싶어서 콜백을 했고 그제서야 울던 어머니랑 연락이 되어서 지가 허겁지겁 온 것이라고. 근데 저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가족들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 그래서 가족들을 밀치고는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해서 안다. 패닉이 와서 그런 거다. 전문 용어까지 구사하면서 뇌내 반응이 지금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 어쩌고 저쩌고 어이구. 하면서 온갖 아는 체를 다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가족이 미친 거라고. 정신병원에 신고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빨리 치료 안 하면은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냐고. 선생님도 아시지 않냐고. 지금 동생도 검사받게 해야 된다. 일단 엄마는 확실하게 엄마는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가만히 웃으면서 들어주시더니 어머니랑 동생한테 조용하게 그냥 지금부터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때로 나서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 말 후에 제가 그대로 그냥 제 기억 속으로는 제가 많이 맞았어요. 머리채를 순간적으로 확 휘어잡혀가지고 싸대기도 맞고 정말로 싸대기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후려치듯이 맞고 발로 밟히고 야차 같은 얼굴로 정말 뭐라 욕을 하시는데 이씨 년이 어디서 어린애를 현혹해서 일가족을 네 가는 게 외롭다고 끌어가려고 해. 그곳서도 이러니 살아고 나서는 뻔하구나. 내가 어떻게든 너를 해주려고 했는데 널 보니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한 일 노하시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욕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저를 막 꾸짖고 방 안 구석구석 끌고 다니면서 때리셨는데 제가 악을 쓰면서 덤벼들었거든요.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해. 억울하다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미쳤냐고. 가족들이 헛소리 하는 거지 않냐고.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미쳤냐? 이제 다 정신병원에 처박아 버려야 돼.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정신이 살짝 든 거예요. 저는 정신병원에서 일을 주로 해요. 그런 만큼 거기에 어떤 환우분들이 계신지 알아요. 대부분 스스로의 중독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고치러 오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오셨던 분이시더라도 절대로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큼 사이코패스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매체에서 나오는 정신병원의 이미지와는 달리 정말 정갈하고 좋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정신병원에 처박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할 때 정신이 확 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제일 말렸거든요. 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때 순간적으로 무당 아주머니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자신을 찾으라고. 네가 맞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개 꼈던 머릿속이 약간씩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때 내가 정신이 들었다고 표현을 했고 지금까지 그때 제 입장으로 돌비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네. 지금의 제 정신으로 돌아온 건 그때였어요. 그 머릿속이 휙 하고 밝아지더니 선생님 그러니까 무당 아주머니를 제가 막 핥히고 있었던 거예요. 핥히던 손들에 힘이 빠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핥히고 때리고 선생님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니 제가 왜 이랬지. 너무 죄송해요. 엄마 땡땡아 진짜 미안해. 막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눈물이 마구 흐르면서 아니 제가 왜 이랬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면서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뻥이 치면서 막 울고 남동생도 하다가 팍 껴안더라고요. 생전 그렇게 스킨십을 안 하던 애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 무당 아주머니가 저랑 남동생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 둘이 이렇게 저까지 좀 꼭 껴안아 주시면서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귀신 같은 형체가 밤에 사면서 제 머리카락을 사락사락 넘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따뜻하다고 느낀 게 착각이었고 속고 있다. 그거는 따뜻한 게 아니었구나. 저희가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 가족이 진정된 후에 무당 아주머니는 이제 당장 집주인에서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 것을 권하셨고 저는 솔직히 그 후 일은 잘 몰라요. 왜냐면 당장에 그 옆에 계시던 어떤 다른 여성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다른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안방인 것 같았어요. 거기 지금 잘하고 많이 피곤할 거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해놓고 죄송해서 어떻게 자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라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단잠을 잔 거예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꿈이 구름 위 둥실둥실 떠다니는 꿈인데 진짜 그 푸실푸실한 구름 위에서 예쁜 선녀님들이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는 꿈이었는데 참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뒷이야기를 제가 똑바로 못 말씀드려서 죄송한 면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집은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그 원래 아이를 이사간 곳. 굉장히 이른 나이에 출산한 부모가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30대인데 애가 막 10대 중반이고. 근데 딸이 정말 소위 말하는 일진짓 학교에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담배 피고 많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부모는 그런 딸을 고친답시고 진짜 매체에 나오는 정신병원, 우리가 진짜 오해하고 있는 그 정신병원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네. 요즘은 경찰이 다 그런 것을 검열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사람들 감옥처럼 가둬두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가축 취급하는 진짜 산골에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페이도 싸요, 굉장히. 근데 그런 곳에 딸을 강제로 입원을 시키고 한 1년여를 넘게 안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 넣었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보호사라는 분이 검열을 해요. 네. 딱 살펴보고 이 물품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살피는 거거든요. 이걸로 혹시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대로 검열하여 들어오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해요. 부모는 근데 그 딸이 급사를 하기 전에도 그리고 네. 급사를 한 후에도 정말 방탕하게 즐기면서 돌아다녔대요. 오히려 그 집 부부가 딸이 죽었는데도 큰 짐 하나 떼버렸다면서 진짜 후련해했다고 이웃이 말해줄 정도로 와. 저희한테 나중에 부모가 그렇게 그대로 그 집에 살다가 어느 날 급사를 했대요. 어쨌든 한날 한시에 어찌 두 사람이 같이 급사할 수 있는지 하는데 아무리 뭔가를 찾아도 참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게 창 문틈이나 그런 거를 테이프로 다 막고 유독가스를 한 거예요. 유서도 있었대요. 유서에는 딸은 그렇게 정신병원에 가던 걸 후회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집 부부가 딸이 죽었는데도 큰 짐 하나 떼버렸으면서 진짜 후련해했다고 네. 이웃이 알려줬다고. 이게 저희 빌라 앞빌라에 사시던 분이 증언을 해주신 건데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더래요. 딸이 죽었는데 큰 짐 하나 떼버렸어 그러면서 클럽 갔다가 뭐 여자는 호스트바 가고 남자는 그런 촌 가고 뭐 이런 완전 방탕한 삶을 살면서 후련해했는데 후회하면서 딸이라니 좀 듣기에도 이상했었지만 네. 유서도 나왔다고 하고 국내도 워낙 좀 시골 동네고 여기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싶어서 흉흉해지기 싫으니까 관여하기가 싫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희한테 그 집이 그렇게 싸게 팔린 이유도 그런 거였고 이상하리만치 싼 집의 가격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했지만 그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정도로 몰려 있었어요. 무당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이거를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는데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있죠. 사람 원혼이 눈이 멀어서 원혼이 원망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제게 씌는 과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부모에게 가진 원한이 컸고 부모를 미친놈으로 만들어 몰아 넣어가지고 나중에 부모에게 씌어서 부모를 죽여버리자는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일 이용하기 좋았던 게 저였다고 했어요. 예. 자기랑 똑같은 성별이지 실질적으로 가장이지 상담 관련 일을 하고 전문 과정을 대학에서 이수했지 그리고 원혼인 죽은 곳과 관련된 일을 하니 제게 씌어서 가족을 품위박산내기 원혼이 보기에 어찌 이보다 딱 들어맞는 애가 있었겠냐. 와. 상담사가 우리 가족이 이상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그냥 예. 들어가는 건데 일반 보호자의 말로도 그렇게 설득력을 갖는데 상담사가 말하면은 그래서 저한테 씌어서 이 가족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다 죽여버리자. 예. 원한을 풀자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초반에는 풀어주려고 하셨대요. 얘기 들어주고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가진 생각이 괘씸해도 너무나도 괘씸하고 자기도 이 정도로 원한을 가지고 이 정도로 악해지지는 않는데 살아생전 어찌나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살았으면 예. 그 주위 사람들이 가진 원한이 쌓여서 그 업이 정말 많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복수할 대상조차 이미 자기가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를 아마 친부모도 그렇게 씌어서 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혼에서 이제 근데 악귀가 된 거네. 예. 예. 저희는 뭐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는 맞아 하셨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는 그랬겠구나 친구 입장에서는 다행히 초기 시인 상태로 와서 네가 본인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부모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거나 부모에게 원망을 한 톨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복수를 할 대상을 찾아서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네. 생각으로는. 그쵸.
그러니까 또 그 집에 들어온 저희 가족을 또 이용을 하고 그 집에 또 들어오면 또 이용을 하고 근데 자기 힘으로는 편도를 해줄 수가 없대요. 네.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뒤에 아마 어머니가 무당 아주머니랑 보는 앞에서 집주인이랑 전화를 걸으셔서 네. 어찌저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건 사고가 있는 집은 계약전 꼭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대상에 등록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기는 쉬웠어요. 사람이 죽은 집이라고 얘기를 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일단은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했고 아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었어도 저희 가족이 거기에서 당해서 지금 무당집까지 찾아왔다는 게 굉장히 그 집주인한테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큰 리스크로 다가왔을 거예요. 저희 집이 만약에 이 집 계약을 안 해주면은 저희 집은 뭐 집에 귀신이 씌었네 어쩌네 그러면서 안 갈 거고 그때 가서 저희 집이랑 억지로 계약을 해지를 해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문 듣고 들어오기나 하겠냐 그런 마음에 해지를 해준 것도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싸기도 너무 쌌어요 솔직히.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결국 대출을 끼고 이사를 갔고 네. 그 전 집보다 더 좁았어요. 끼고 가도 더 좁았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아버지 용태도 그 뒤로는 점점 좋아지셔서 지금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오. 5년이 지나야 진정한 완치 판정이시지만 어쨌든 다 떼어내고 이제 항암까지는 다 마치셨습니다. 예. 직장 잘 다니고 계시고 저도 제 할 일 열심히 잘하고 승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곁들이자면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간병인의 쓸데없는 전화를 받거나 동생 전화가 끊어지고 이런 일들은 원한 그러니까 귀신이 간병인 선생님마저 조정을 할 수 있어. 귀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신경을 돌리려고 한 게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전화 벨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한다든지 유난히 외풍이 불어와서 지금 이 집을 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창문을 닫게 만든다든지 일단 움직이게 해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 내 처지가 이런데 어디로 가겠어. 그러면 다 걸려들었다고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간병인 선생님한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때 네. 관심을 핸드폰으로 돌리거나 관련된 생각을 할 때 다른 것을 현혹하는 식으로. 국성에서도 현혹되지 마라고 그러는데 현혹되지 마. 진짜. 그 말이 예. 진짜 마음속에 와서 박혔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제가 현혹되어서 생긴 일이었고 이 모든 일이. 스스로 이제 맞춰보자면 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족들은 참 무서워해요. 누나가 그렇게 눈빛이 변했다, 뭐 어머니는 분명히 귀신이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와도 주장을 굽히지 않으세요. 절대로. 근데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무서움보다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무서움은 제가 막 이렇게 무당 아주머니랑 핥히고 어머니랑 동생한테 보여준 모습, 저한테 당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네. 느껴야 하는 것이겠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학생이 저를 만났더라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나랑 이야기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네. 저는 제가 맡은 담당 환우들을 끝까지 돌보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오. 스스로도 그 점을 자부해요. 네. 그 점을 밀어붙이고 그런 만큼 그 일을 문득 떠올릴 때가 있어요. 청소년 친구들을 상담사로서 마주하게 되면 네. 특히나 단발머리 친구들 마주하게 되면 많이 떠올려요. 날 살아 생전에 네가 만났다면 그렇게까지 큰 원한을 가지고 날로 직접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절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갈 수 없음을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거의 죽을 뻔하시고 선고일 받고 뭐하고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나도 그런 거를 선택을 해볼지 말지 고민을 해봤었던 입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네가 살아 생전에 나를 만났더라면 네가 한 잘못들을 반성하고 사죄하고
원한 귀, 악귀 말씀하신 그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좀 용두사미격으로 결론을 맺은 것 같아서 저도 얘기하고 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귀신 얘기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당사자는, 홀린 당사자, 현혹된 당사자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네, 일어났는지. 맞아요.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공포감이 아마 배로 클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영상 같은 걸로 남아있더라면 더 무서울 거고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얘기를 자기가 외가에 가서 종종 푸시는데 제가 들으면 저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영화로 내도 되겠는데 진짜 그 생각을 할 정도로 두려워요. 와, 잠깐만. 일단은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소름 끼치는 포인트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 하시다 보면 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까 그 무당분한테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장면 때 춥다 추워도 있었어요. 예, 그게. 네. 근데 그거를 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신 걸까요? 어떻게 딱 알아채 주시고. 예. 이게 왜냐면 지금 현재 괜찮은 선에서만 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신병원은 중앙난방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각 방의 온도를 환우들에게 맞게 설정해 줄 수 없으며 환우들이 난동을 피우는 환우가 있을 경우에 간호사들의 재량으로 안정실이라는 자그마한 독방에 집어넣는데 그 독방의 온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겨울에는 정말 그냥 병원 침대 딱딱한 거 그거 하나랑 소변기 있어요. 소변 대변 거기에다 다 봐야 되고 정말 춥습니다. 용변도 보호사가 치워줘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열악한 시설인 정신병원들이 아직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춥다 추워가 많이 추우셨을 거예요. 그런 산골 정신병원이었으면은 난방 같은 거 제대로 해줬을 리 만무하지요. 이런 도심에 있는데도 잘 찾아봐야지 있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해주지만 극소수의 병원들이 안 해주는 곳들이 있고 이 부모가 딸을 집어넣은 곳은 달에 그때 돈으로 진짜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었다고 하니 이웃이 말하기에도 액수를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난방을 전체적으로 해줬을 리가 만무하지요. 아마 춥다고 한 건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추위를 정말 안 타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짝 빼고 이야기를 하셨구나. 네,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그려질 수 있을까봐 일부 정신병원은 그러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마 돌아가신 장소가 장소인시니만큼 더 추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느 정도의 이야기였냐면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밖에 춥긴 추울 거예요. 네, 밖에 춥긴 추운데 와, 이야기를 듣는데 한기가 몰려오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추운 환경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면 내가 지금 방송하면서 느낄 정도였어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와. 그리고 더 정말로 이거를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호를 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때 제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연락을 드려서 여쭤보고 썼는데 아무래도 그러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던 얘기들을 그렇게 들으니까 저도 무섭기는 했었는데. 아니, 이거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와,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양쪽 입장에서 팽팽했거든요. 진짜 팽팽했고 가족분들 또한 진짜 왜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이 쌤님께서 빙의된 건 알고 있었어요. 딱 느낌상, 이야기상. 근데 도대체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이성이 있는데 뭐가 지금 빙의가 되어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너무나 팽팽한 걸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이야, 진짜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쌤님이 오늘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너무 떨려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믿고 가시자고 했죠.
돌비님 한번 믿고 저 믿고 한번 어. 가시죠 하셨습니다. 가시죠.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어차피 이야기 한번 시작하면 한번 터지게 되면 끊을 수가 없게 쫙 나와요. 어찌나 반응을 잘 해주시는지 얘기하다가 저도 목소리에 와. 연기가 실리고 막 흐느끼는 연기가 실리고 뭐하고 진짜로. 왜 다들 참여하는지 알게 될 거다. 믿고 한번 나 믿고 한번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정말 다들 거짓말이라면서 안 믿어주는 얘기라서 저도 그냥 아니 저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이러고 넘기던 그런 소갈이 하던 문제였는데 이렇게 평소 되게 즐겨 듣던 채널 영광스러운 분이랑 통화까지 하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얘기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찾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어려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무겁고 무거운 이야기의 주제다 보니까 감히 또 레전드라는 단어를 넣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레전드는 레전드니까 이거는 제가 자부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진짜 중간중간에 메스꺼울 만큼 제가 이 메스껍다라고 느끼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 있진 않았거든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뭔가 이 메스꺼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오한이 좀 드는 그런 이야기는 드물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쌤님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이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잘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이게 진짜 레전드고 무섭다. 아니다. 이건 뭐 그렇게 무섭지 않다. 뭐 여러 가지 각자만의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치즈버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네. 자, 저번에 곰에 관련된 정말 이제 애니멀 공포 라디오. 예. 진짜 그것도 저희가 너무 섬뜩하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이번 이야기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또한 제가 또 겪었던 실제 이야기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외국에서 꽤 오래 살기도 했고 좀 성격 자체가 워낙에나 공격적으로도 살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즈버거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지만 상처를 찍은 것은 제가 올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거는 유튜브 것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입었던 옷에 묻은 뭐 혈흔이나 이런 거 그 정도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몸에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옷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점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치즈버거예요.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고요. 2000년도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캐나다 캘거리로 영어 공부를 하기 왔었고 네. 목표는 캘거리 안에 있는 대학교 진학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너무 안 돼서 학교 부속 시설에 있는 영어 프로그램을 다 패스를 해야만 본과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캘거리에 한인 사람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사람을 보기도 힘들었었고 또 영어도 매우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매주 일요일만 되면은 캘거리 다운타운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제가 잘 타는 게 인라인이었거든요.
인라인을 타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노숙인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계속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었던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토요일날 인라인을 타고 있는데 벤치에 한 50살 정도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독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하고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면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충분히 헬로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헬로우 하면서 인라인 타는 게 재밌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자기는 30년 동안 선생님을 하셨고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셔서 캐네디안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정말 좋은 천운 같은 기회였어요. 왜냐면 매주 주말마다 그분하고 5시간 넘게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서브웨이에 가서도 이렇게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저를 초대했을 때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 선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맥심을 사가야겠다. 그리고 한인타운 마트에 가서 맥심을 사들고 그 선생님 댁에 갔었죠. 혼자 사셨고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예. 그 고양이 이름이 리오였는데 리오를 만나기 전에 동물 자체를 엄청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저를 엄청 따르고 좋아했어요.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 녀석이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낯을 엄청 가리는데 켄 너가 엄청 좋은가 보구나. 그때 당시 제 영어 이름이 켄이었고 그 선생님 이름이 첼시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 덕분에 영어 시험을 다 패스를 했고 본과에 진학을 했고 또 그 선생님 도움으로 그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근처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마당에 있는 눈을 쓸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뭐요? 예? 그래서 눈이 엄청 내리니까 실시간으로 눈을 쓸고 제가 그때 당시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네.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리오가 저희 집에 올 때가 있어서 제가 문 앞에 있는 문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작은 문을 만들었어요. 네. 리오 이 녀석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서 조촐하지만 제가 사놓은 간식도 먹고 소파에 있다가 놀다 갈 수 있게 하려고요. 근데 이 녀석이 그날은 문 앞에 오더니 계속 문 앞에서 야옹만 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고 무심결에 이렇게 다시 봤는데 주위에서 몇 바퀴 돌더니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절 보고 야옹 또 하는 거예요. 과제 준비를 막 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선생님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어차피 15m밖에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집으로 갔는데 캐나다는 보통 창문 같은 뻥 뚫려져서 안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여행을 하거나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 고양이를 저한테 맡기고 하시면서 집 뒤쪽으로 가면은 키를 숨겨놓은 장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따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숨소리가 나는지 먼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작게나마 숨소리가 좀 느껴져서 바로 제가 911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캐네디안 앰뷸런스가 이렇게 와서 병원에 치러 갔고 저는 이제 병원까지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 당시 제가 의학적 용어는 많이 못 알아들어서 엄청 답답했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니고 물론 백인 분이셨지만 아무래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태어나시기 전에 알고는 있었어요.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돼서 요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켄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네. 리오를 내가 케어할 수 없는데 괜찮으면 네가 좀 케어를 해주겠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양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울었을 겁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도
나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 조건 같은 건 바라지 말고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다. 네. 그렇게 선생님은 유학원에 가시고 제가 리오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은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됐고요. 제가 태어나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 제 부모님도 아닌, 혹은 저의 친구도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감정 혹은 그 이상의 슬픈 감정인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이 네. 지남으로 인해서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진이 그 선생님과 같이 찍으시는 사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눈만 가렸거든요. 예, 찍어도 될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아, 이분이시구나. 오른쪽이 치즈버거님이시고, 왼쪽이 그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제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다음 목표는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리오와 함께 밴쿠버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고 집을 구할 때 동안만 잠시 친구 집에다가 리오하고 제 짐을 맡겨두고 바로 네. 저는 또 일자리를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구하러 저는 나갔고 네. 우연치 않게 또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됐어요. 구하게 됐고 다시 제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에 갔더니 이게 또 제가 캘거리에서 졸업한 성적이 많이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아카데미 스쿨에서 제 성적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스쿨을 다시 신청을 하고 되게 좋은 페이의 일자리를 구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밴쿠버 옆에 있는 리치몬드라는 도시예요. 네. 그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 홍콩 사람, 그다음에 대만 사람 일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 네. 안에 카지노가 있었고 그 카지노 안에서 제가 바텐더 하는 일을 찾게 됐거든요. 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하고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는데 마침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여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딘지.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통화를 하고 다시 검색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렸더니 되게 이쁘신 여자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렸으니까 학생이었겠죠. 20대 후반에서 중반 정도 됐으니까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혹시 룸메이트 구하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은 룸메이트를 보통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무관해요. 성별이 달라도요? 예,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절대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오, 예.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연락처를 줘라.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러고 연락처를 받고 되게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서 이 여자한테 연락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네. 하고 그 여성분 이름이 소피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네.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너가 이게 부담스럽거나 힘들면은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그런데 대뜸 바로 언제 바로 입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가능하니까 월요일날 그러면은 집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에서 소피를 만났어요. 아파트가 투룸이었는데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짐이 많다고 좀 더 큰 평수대를 원하더라고요. 대신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자기가 더 내겠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유학 올 정도면은 한국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가정이니까 그리고 보통 캐나다나 미국 같은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중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 상당히 돈이 많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해서 뭐 내가 금전적으로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니까 상관없겠거니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또 악몽이 시작돼요. 어이구, 예. 그날도 어김없이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고 근데 이 소피라는 여자애가 밖에를 안 나갔어요. 예. 밖에를 안 나가고 리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뭐든지 개인적인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예. 리오하고 놀아주고 또 리오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 보고 되게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이 좀 지났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학교 끝나고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자기가 조금 몸이 안 좋은데 네. 잠깐 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프면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은 911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는 또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끊을게 하고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간 거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가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이 계획에서 어긋나면은 뭐든지 다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예. 반드시 일을 했어야만 했고 반드시 학교를 졸업했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자꾸 소피가 전화 온 게 자꾸 머릿속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곳에다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근무자를 교대했습니다. 교대해서 제가 다시 집으로 갔더니 집안은 조용했고 고양이를 키우니까 소피 방문이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피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길래 방문을 열어보는 건 실례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나름대로 혼자 자고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리오가 그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리오가 그 방에서 나오면서 문이 살짝 더 열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리면은 무의식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엄청 아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야, 너 어디가 아픈데 괜찮은 거야? 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소피를 데리고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갔고 5시간 정도 닝계를 계속 맞고 있었어요. 예? 닝계를 맞고 있었고 5시간이 좀 넘고 나서 거의 아침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옆에 앉아있고 소피가 누워있는데 오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되게 어두웠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지금 소피가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엄청 말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내심 얘 잘 먹지도 않는데 좀 잘 좀 먹지 그랬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남자친구니 아니면 남편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달래요. 남자친구냐 아니면 남편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룸메이트다 이러니까 자기가 좀 오해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네 룸메이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당황스럽지만 내색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럴 수 있으니까. 옆 되게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의사가 갑자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자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영양실조에 걸렸으니까 아가한테 매우 위험하니까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약하고 그다음에 링게를 맞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3일 동안 나름대로 케어 간호해주시고. 글쎄 간호라면 간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먹을 수 있게 밥은 꼬박꼬박 해놓고 제가 나갔거든요. 간호죠, 예.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4일 정도 지나서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켄 할 말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긴데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산부인과에 갔다 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이거를 누려고 갔다. 내 보호자가 필요하고 네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 또 뭔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생각은 했지만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보호자가 아닌데.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목까지 튀어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애 아빠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있었으면은 저한테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피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냥 그 첼시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도움을 줄 때는 도와주고 네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되게 기억이 났거든요, 제가. 그래, 내일 가자 이랬어요,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제가 산부인과라는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것도 외국에서요. 그 기분은 표현하기 참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광경은
남녀도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부분 부모들도 있었고 근데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기서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너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같은 모든 사람 그런 얘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소피를 봤는데 제 뒤에서 옷가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 룸메이트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종이에다 사인을 하고 밖에서 한 30-40분 정도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피가 나와서 걔를 태워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왜냐면 전 네. 또 일을 가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애를 낳건 혹은 애를 두건 여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되는 건 알잖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한인마트에 가서 미역국하고 고기도 좀 많이 끓여서 먹여주고 그때 제가 누군가를 간호해본다는 게 그런 느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제가 일을 못 나가고 룸메이트를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케어를 해주고 그게 동정심인지 아니면은 가여움인지 보살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인가 좀 좋아하는 감정이라면 아마 좋아하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잡 다양하게 설켰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거는 표현하기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소피가 느꼈을 때 불쌍하다라는 느낌을 또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다 해주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젊은 애다 보니까 다시 몸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밥도 되도록이면 같이 먹어주고 장도 같이 하고 저 나름대로 그때가 되게 좀 빡빡한 캐나다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자이건 타이건 일도 한 보름 정도 쉬면서 저한테는 또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한 달 정도가 또 지났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소피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먹을까 얘기하고 오다가 만나서 밥을 먹고 리오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산책을 좀 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웬 남자 한 명이 저기 서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데 그 눈빛이 소피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쟤구나. 아빠. 네. 예.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소피가 제 뒤로 숨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저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얘 남자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키는 저보다 컸고요. 예. 그리고 저는 문신한 사람을 비하하지 않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갱들이 하는 문신이 또 따로 있어요. 오. 누가 봐도 갱이에요. 그래서 너 뭔데? 이랬어요 제가. 예. 너 뭔데? 그러니까 야 너 남자친구 아니면 너 꺼져. 나 얘랑 할 얘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막았어요. 바로 막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보통 가드들이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경비원들인데 되게 몸집도 크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경찰 출신들도 많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가드를 해요. 아파트에서요. 공안업체 경비원들이 나오니까 제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둘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굳이 제가 물어볼 필요는 없어가지고 또 태어나기 전에 행동을 했고 소피라는 애가 괜찮아졌는데 남자친구가 왔다 가니까 애가 네. 또 딱 보이잖아요. 그게 힘들어하는 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되게 또 안쓰러워하고 이렇게 또 시간이 한 보름 정도가 흘렀어요. 보름 정도 흐르고 그날도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날은 제가 집 청소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할 사람이 가드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무래도 전 남자다 보니까 무심결에 그냥 문을 열 때가 또 많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문을 딱 여는데 그 남자놈이 문을 여는 순간 저를 밀치면서 들어왔어요. 미니까 저는 이제 주저앉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예. 주저앉으면서 오른손에 있는 걸 봤더니 칼이더라고요. 그리고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을 보면은 한눈인지 아닌지 전 바로 알거든요. 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드가 있는데 저기를 바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찰나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요. 휘두르지 않고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네. 멱살을 잡는 사람은 바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밀치려고 하는데 제 멱살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 쥐고 있는 게 딱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실갱이를 하고 있다가 방에 있던 소피가 나오는 순간 칼이 저는 배 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목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 목 부위로 왔는데 저는 또 그때 느꼈던 게 그 짧은 순간에 이게 배도 아닌 목으로 칼이 온다는 거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맞죠.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따끔하더라고요. 따끔하고 그다음에 몸으로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다시 또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저는 누워 있었고 그 갱이 제 몸 위에 올라 있었고 목을 잡으면서 다시 제 목에 칼을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눈빛 있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냥 저를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예, 아무것도 안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담배를 많이 피우지도 않았고 운동을 꾸준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거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칼을 쥘 때 위에서 내려 찍는 칼 행위가 있고 네. 칼날이 손 위쪽으로 갈 때 손이 바로 칼을 잡고 목 쪽으로 가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행위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칼을 손으로 잡고 제 목 쪽으로 칼을 대더라고요. 근데 위협이 아니라 정확하게 찌르려고 한 거였어요, 그거.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칼이 내 목에 들어오면은 바로 내가 죽을 텐데 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네. 그 순간에 리오가 정확히 제 머리 위에서 고양이가 화가 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면서 그놈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에 얘가 칼을 끄다 고양이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 살짝 움츠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몸을 살짝 틀었거든요. 비껴나졌어요. 오, 다행이다. 오. 그리고 나서 가드가 왔거든요. 가드가 와서 그때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가 바로 소파에 딱 앉았는데 칼을 맞게 되면은 아무런 느낌이 안 난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따끔하다. 근데 몸에서 이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소파 쪽으로요. 그래서 바로 응급 구조를 하러 오고 그때부터는 제가 제정신이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피는 계속 저를 보면서 울고 있고 제가 병원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칼을 맞게 되면 면봉으로 이렇게 목을 찔러보더라고요.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통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동맥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저는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위를 살짝 마취를 하고 면봉을 찔러보는데 비스듬히 칼이 들어가서 동맥을 다 피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만다행이네. 한쪽이 2.5cm고 한쪽이 7.5cm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래서 면봉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너 정말 럭키하다고. 그래서 위에만 꼬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쪽부터 꼬맨다는 뉘앙스였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소피가 옆에서 한없이 울고만 있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소피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하다가 소피 내 말 잘 들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났어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너의 엑스 보이프렌드는 이미 감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나는 생각을 해. 네.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 하거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많이 좋아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감정으로 변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렇게도 감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발전은 없다는 건 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저기 소피가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중국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언제 올 건데 그러니까 늦으면 한 달이고 길면은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은 추석을 한 달 넘게 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난 뭐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 사람들은 위챗을 많이 쓰거든요. 네. 위챗을 고민하다가 내가 그냥 낼까 하다가 한번 보내봤죠.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장문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데 내가 캐나다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앞으로 낼 월세하고 그다음에 네가 정말 불편하지 않다면은 거기 안에 있는 짐은 내가 싹 가지고 왔으니까 나머지 것만 정리해주던지 아니면은 다른 룸메이트한테 그 방에 있는 가구는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랍을 열어보니까 캐나다는 체크 수표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계좌에 얼마가 있건 내 개인 수표가 있고 거기에 금액만 쓰면은 바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체크 수표하고 편지가 있었는데 체크 수표에 10만 불이 있었어요. 써져 있는 금액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억이 넘죠. 그래서 편지를 쭉 읽어봤어요. 소피가 제가 투잡을 뛰면서 학교 다니면서 사는 그 알지. 모습을 알거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걔가 생각했을 때도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을 주면 안 받는 건 확실하고 네. 나름대로 소피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편지를 쭉 읽어봤죠. 정말 고맙고 다시 내가 캐나다로는 안 돌아갈 것 같아.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은 또 보자. 이거는 너가 기분 안 나빴으면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그 돈으로 무사히 또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또 중국에서 출장차 한번 가서 얼굴 본 적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 소피를 다시 만났어요? 예, 중국 정저우에 살고 있고요. 그때 느낌은 있었지만 엄청 정말 부자더라고요. 아, 중국 부자구나. 네, 엄청 부자더라고요. 예. 근데 편안하게 친구인 감정에서 중국 출장 가서 저는 이제 시간 돼서 연락을 한 거고 그분도 시간이 있어서 중간에 만난 건데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봤는데 벤츠에 간판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보통 중국에는요. 네. 그러면 엄청 잘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벤츠에 간판이 없다고요? 예, 차 넘버가 없어요. 아, 차 넘버가 없다고. 네, 차 넘버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추억일 수도 있지만 그 추억 안에는 또 소중하고 재밌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또 많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니. 참고로 리오는? 리오는 제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부양을 맡겼어요. 충분히 제가 검증을 하고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쵸. 이게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예. 그래도 리오가 살려준 거기도 하다, 이것도. 확실해요. 왜냐면은 와. 캘거리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밴쿠버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장난을 치거나 놀아달라고 하는 고양이도 아니었고요. 엄청 시크했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녀석이 결정적일 때 꼭 그랬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리오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 칼이 내 몸 다른 쪽으로만 갔었으면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했던 이야기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야, 이런 실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네. 아이고, 오늘 치즈버거님께서 그 당시가 생각이 샥 나면서 네, 감정이 또 올라왔네요.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진정성 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에 이제 고양이를 다른 곳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란 나라로 갈 때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